네, 안녕하세요. 정치 내전이 아주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들은 줄 탄핵이 아니라 전면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의 그 황당 판결 이것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하루 만에 상고를 했고, 그리고 고등법원은 다시 또 하루 만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습니다. 빠르면은 뭐 한 이틀, 3일 지나면,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되면은 대법에서 심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급박하죠. 상황이 급박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국민 투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급박할수록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높은 고지에서 상황을 조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헌법 변경, 이른바 개헌, 그 이슈를 우리가 명확히 봐야 돼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상권 분립과 영국의 의원 내각제, 이게 큰 두 개의 틀인데, 이게 뭐 겉으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으면서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피즘이 미국을 휩쓸고 있죠. 유럽과 일본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죠. 캐나다와 멕시코를 군기 잡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피즘은 미국이라 불리는 공화국의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금 미국은 공화국 그 자체의 위기입니다. 저는 트럼피즘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100% 슬기롭게 이렇게 넘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망할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이 위기를 극복해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좀 나중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은 세계 최초의 자유공화국입니다. 그것도 원시사회부터 뿌리를 가진 의원 내각제가 아닙니다. 의원 내각제의 뿌리는 원시사회까지 올라가요. 이 존 록크의 사상적 계승자 몽테스크웨어가 설계한 상권분립 대통령제 자유공화국입니다. 이 미국이라 불리는 상권분립 공화국 정치 실험이 실패한다면 인류는 영원히 우연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체제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은 200여 년 전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입니다. 그는 영국의 의원 내각제 역시 13세기부터 여러 우연이 운 좋게 작용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고 있었어요.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영국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집안들이. 그러니까 영국 의원 내각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의원 내각제를 안 택하고 인류 최초의 상권분립 자유공화국 실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실험을 성공하는 것이 인류사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대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브 코리아, 내일 그 국회의사당 3번 출구고요. 인천, 천안, 춘천은 국회로 내일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쭉 펼쳐집니다. 저는 세이브 코리아 광고를 하지만 편하신 대로 나가세요. 저는 이제 일단 세이브 코리아도 둘러보고 또 광화문도 둘러보고 머릿수 채우고 식구들 데리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상권분립 대통령제 자유공화국이 얼마나 획기적인 제도였는지 이해하려면 미국의 뿌리인 영국의 의원 내각제를 알아야 됩니다. 의원 내각제의 뿌리는 아득한 역사를 가진 부족연합체에 있습니다. 부족장, 클랜 리더라 그러죠. 보통 이제 클랜은 확대 대가족 무리입니다. 네, 뭐 많으면 한 200명까지 그렇게 돼요. 부족연합체에서는 부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부족 뭐 수십 개가 모이는 거예요. 연합체 차원의 규칙을 만들고 결정하고 집행해요. 의원 내각제라는 게 국회에서 법규를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거든요. 부족연합체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1,700년 전 빙하가 녹으면서 완신세, 지금 시대를 이제 완신세라 그럽니다. 지금 기후를. 완신세가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1,000년 전
유적인 göbekli tepe, 이게 이제 터키 시리아 경계 지점에 있어요. göbekli tepe는 사냥어로 채집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집단들, 이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강력한 종교신앙 연합체를 꾸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석회암 비석의 높이가 한 6, 7m씩 돼요. 2m, 그러니까 2층 높이를 넘어요. 그걸 그냥 차돌맹이로 쪼아서 만든 거예요. 이들은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부족장의 국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하고 의사를 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원 내각제가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원시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약 6, 7천년 전 우크라이나 및 서남부 시베리아에서 살던, 이게 초원지대거든요.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가 이제 그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만주까지가 이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의 서쪽 끝에서 살던 유목민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부족 연합체를 발명해냈습니다. 그 이전의 부족 연합체는 이제 그 지금 그림과 같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땅에 어떤 그 배열 패턴에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그림에서 A 부족이 B, E, F 부족한테 야 너희 땅 좀 그 가로질러서 내가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지역에 가서 좀 사냥어로 채집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씨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안에서 사냥어로 채집을 해요.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자원이 고갈되면 저기 옮겨가는 거예요. 통째로 그 패턴 가지고 그냥. 그런데 6, 7천 년 전에 우크라이나 및 서남부 시베리아에서 살던 유목민들은 땅의 배열 패턴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 이행에 기반한 부족연합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유목을 하니까 A 부족 쪽에 좀 이상하게 풀이 좀 덜 나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을 먹일 게 없어. 그러면 A 부족 입장에서는 B, E, F를 관통해서 지나가서 이제 그 새로운 땅,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해야 돼.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 혹은 뭐 이주할 바에 좀 넙죽하게 떨어져서 이주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BEF한테는 야, 내 양하고 말 좀 몰고 내가 좀 지나갈게. 그러면 이제 BEF 입장에서는 야, 우리 한참 풀 먹이고 있는데 다 짓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임마? 거기다 우리 거랑 너희 거랑 섞이면 누가 그걸 또 가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야, 저 너머 풀밭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거든. 알다시피 우리 쪽 지금 풀밭 다 떨어졌어. 너희 풀밭 가로질러서 가축대를 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 너희가 지금 그거 허락해주면 최소한 우리 증손자까지 너희 부족의 호의를 기억할게. 그래서 아무 때나 너희 가축대가 우리 풀밭을 가로질러도 돼. 이러면 이제 상호 신뢰와 약속 이행이잖아요. 이게 작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부족연합체죠. 상호 신뢰와 약속 이행은 일종의 정신적 도덕률이거든요. 비르투라 말이에요. 뭐 40년, 30년이 지나서 서로 만나면 알아보는 거지. 야, 그때 그 당신네 부족 그 돌아가셨지? 그 할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부족 지나가게 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살아. 너희도 빨리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전, 100년 전까지도 기억을 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땅의 배열 패턴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 이행이라는 정신적 도덕률에 바탕한 부족연합체가 구성된 거예요. 이 새로운 방식에 의해 이들 유목민들은 아주 그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짜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부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좋아서 이 사람들의 평균 남성 신장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한 15cm씩 커요. 그러니까 일단 종자가 달라져. 또 마차와 전차를 개발을 했죠, 이쪽에서. 이 힘으로 인도, 이란, 유럽을 휩쓸었어요. 이게 약 6,000년 전에서 3,000년 전까지 일어났던 인도 유로피안 물결, 인도 유로피안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잔인했어요. 많이 잡아 죽였어요. 정복하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 중 약 절반이
인도 유로피안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씁니다. 이게 인도 유로피안 물결입니다. 뭐 아주 먼 옛날도 아니에요. 한 6,000년 전에서 3,000년 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예. 이 부족연합체의 정치 프로세스를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 신라 화백 같은 거 이게 의원 내각제의 본질이거든. 부족 지도자에 해당하는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가 차원 즉 부족연합체 차원의 법규를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의 원형이죠.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 아주 옛부터 내려온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영국은요, 의원과 행운이 겹쳐서 약 600년에 걸쳐 의원 내각제가 발전해서 이게 600년 걸려요, 거의. 영국은 원래 이제 토착민, 켈트죠. 사실은 토착민도 아니에요. 원래 토착민이 있고 켈트는 또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켈트, 그리고 앵글로색슨, 이게 5세기의 정복 이민입니다. 지금 뭐 덴마크 아래쪽에서부터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보트 몰고, 예. 그 다음에 노르만, 이건 11세기 정복 이민인데 노르만 지역은 뭐냐면 바이킹의 일파가 지금 영국과 프랑스의 도보 해협 건너편 지역, 지금 이 베네룩스 3국 지역에 만든 나라예요. 그 노르만이 공국이죠. 이 노르만이 영국의 왕위 계승을 주장하면서 영국을 쳐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 앵글로색슨이 다 망했냐? 아니야. 화합이 일어나요. 일종의 타협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상처는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먹는 소고기는 노르만 언어예요. 비프. 그런데 키우는 소는 앵글로색슨 언어야. 살아있는 소는. 그게 이제 카우 억스예요. 그 다음에 먹는 닭은 노르만 언어예요. 폴트리. 근데 살아있는 닭은 치킨. 이거는 앵글로색슨 언어예요. 그 다음에 먹는 돼지고기는 포크예요. 근데 살아있는 돼지는 피그예요. 그러니까 이 노르만들이 이겨가지고 그 노르만 사람들의 돼지는 원래 노르만 언어는 그게 돼지고기란 뜻이 아니야. 포크는 그냥 노르만 언어로 돼지란 소리예요. 그런데 그 나리들이 부르는 돼지는 돼지고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로만 뜻이 통하고 살아있는 돼지는 원래 쓰던 말, 앵글로색슨 말 피그라고 부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비프라든지 폴트리라든지 포크라든지 이 고기를 뜻하는 그 단어들이 노르만어에서 원래 살아있는 그 소, 살아있는 돼지, 살아있는 닭을 뜻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타협이 일어나니까 이제 귀족과 신사의 입지가 강하죠. 왕은 뭐 그게 노르만이 될 수도 있고 뭐 앵글로색슨이 될 수도 있는데 꼭 그 왕권을 못 잡았다 그래도 그 토착이 다 죽질 않는다고 먼저 이민 온 자들이. 신사라 그러면 이제 상층 평민을 가리키죠. 재산 좀 있고. 그래서 마침내 2015년에 귀족회의가 왕한테 대헌장을 강요를 해요. 마그나 카르타를. 그래서 왕이 그걸 수용을 한다고요. 이것이 영국 의회의 탄생이죠. 마그나 카르타가 아마 그의 인신구속이죠. 리트. 그러니까 영장. 왕이 제대로 된 영장 없이. 그러니까 공수처 사람들이 마그나 카르타도 안 지키는 거예요. 1215년. 예. 1215년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함부로 인신구속 못 한다. 뭐 귀족 못 잡아둔다 이거지. 귀족 잡아다가 자기 궁궐에 가둬놓고 고문하고 목치고 이런 거 못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일 거예요, 이게. 이게 13세기 아니에요? 1215년이니까. 그로부터 100년 정도 지난 14세기가 되자 신사의회, 하우스 오브 카먼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때 이제 카먼스를 평민의회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그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사예요. 그 다음에 귀족의회, 유가 빠졌네요. 하우스 오브 로즈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떤 의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의원 내각제가 이루어지는 나라냐. 천만에 권력은 왕한테 있어요.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이지. 근데 이런 그 신사의회와
귀족의회가 존재를 하니까 왕의 권한이 약간 제한되고 온건해지죠. 그게 영국의 특징이에요. 이런 전통이 그렇게 13세기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시사에서부터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동네의 지배자가 혹은 부족의 지배자가 있고 그런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의사결정기구, 국회를 만들고 말하자면. 근데 왕이 또 생겼어. 그럼 왕과 이 동네에서 한반째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집합 사이에 어떤 힘겨루기가 있고 뭐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1688년 명예혁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왕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권한이 확정돼요. 그래서 명예혁명을 영국 자유민주주의, 영국 입헌군주제의 시작으로 봅니다. 물론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으니까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라는 게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어쨌거나 원시제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의원내각제는 언제가 되냐? 완전히 확립된 건 명예혁명에서 다시 100년쯤 지나서 18세기가 끝날 무렵에야 완전히 확립됩니다. 모든 건 다 돈이죠. 이때가 돼야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분리돼요. 그리고 보수당, 즉 토리당과 자유당, 휘그로 이루어진 정당 정치 구조가 이때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1800년이라고 자꾸 편의상 1700년대 아주 말 끝이에요. 1780 몇 년 뭐 이쯤 돼요. 90년, 70 몇 년. 그러니까 1215년서부터 그럼 얼마 걸린 거야? 거의 600년 걸린 거예요.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쭉 진화해 온 그러니까 원시제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600년에 걸쳐서 진화해 온 게 의원내각제예요. 이러한 개혁을 주도한 그러니까 왕실재정과 그 국가재정을 분리한다든지 토리와 휘그 즉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이루어진 정당 정치 모델이 확립된다든지 이런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영국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버크는 존 로크의 자유개혁 사상을 계승한 인물이에요. 전혀 보수적이지 않아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을 개혁적이에요. 이 사람을 고전 리버럴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리버럴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즘 리버럴은 좀 좌빨이죠. 많이 좌빨이죠. 이 존 로크의 자유개혁 사상, 클래시컬 리버럴, 그러니까 고전 리버럴은 뭐냐? 왕권을 축소하고 자유시장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는 노선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자유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 분리하죠. 그 다음에 보수당인 토리와 자유당인 휘그 이 둘로 이루어진 정당정치 구조의 발전에 혁혁한 그 공헌을 세워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 평생 뭐랑 투쟁했냐면 인도는 영국이 점령한 식민지가 아닙니다. 인도 내부의 분란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그 지방 토호들끼리 치고받다가 영국을 불러들여서 우리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돼서 영국한테 그냥 굴러 들어온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인도에서의 영국의 냉혹한 그 부당하고 냉혹한 정책.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게 이제 버크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거지. 인도의 관습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식이 있었는데 영국식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칼로 쳐버리면 부당하고 냉혹해진다. 버크가 그런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의 영국의 냉혹한 정책에 평생 투쟁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게 북아메리카에 대한 세금을 전면 철폐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 세금을 내면 런던에 있는 의회로 의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북아메리카는 계속해서 인구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런던에 있는 의회가 어느 선이 되면은 완전히 북아메리카 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태가 된다. 이거. 그 사람 의원 보내는 거 반갑지 않다 이거야. 그럼 의원을 못 보내게 해야 돼. 선거를 못 치르게 해야 돼. 아니, 선거를 못 치르게 하려면 세금도 안 받아야지. 그게 버크의 그 논리예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버크의 말대로 북아메리카에 관한 세금을 전면 철폐했더라면 미국 독립은 없었어요. 미국 독립 그 보스턴 티파티가 영국이 북아메리카에서 소비되는 그 차에 대해 가지고 과중한 세금을 붙였기 때문에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개혁적인 성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는 사상적으로는 존 로크와 몽테스코와 더불어 아주 대표적인 고전 리버럴로 꼽힐 수 있어요. 이제 고전 리버럴의 쌍두마차라 그러면 존 로크와 몽테스코이고 에드먼드 버크는 몽테스코보다 또한 한 세대 늦어요. 그런데 왜 영국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이거 고전 리버럴인데 프랑스 혁명에 반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보수란 이름은 누가 붙였어? 영국 사람이 붙인 게 아니야. 후세의 프랑스 사람들이 대개 1830년, 20년경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를 보수라고 부른 거예요. 컨서브, 보수라고. 왜냐? 기존의 제도, 심지어 부르봉 왕조, 예, 그거가 그냥 이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래가지고 보수라고 부른 거예요. 에드먼드 버크는 기본적으로 반혁명, 반피바다 노선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온건한 지속적 개혁이지 피바다를 통한 개혁은 완전히 반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그 버크 사상을 제가 약간 번안해서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이 용어들 썼어요. 제가 마음대로 만든 용어 아닙니다. 개인은 천국과 같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마구 자르고 붙일 수 있는 나무나 벽돌 같은 존재가 아니다. 사회는 나고 살고 죽는 개인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면면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 흐름 속에서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영국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반혁명, 반피바다의 이런 신중함, 프루던스라 그러죠. 이것이 영국 보수주의 철학의 그 어떤 그 본질인데, 그래서 영국 보수주의와 미국 보수주의가 다른 거예요. 미국 보수주의는 기본에 뭐가 깔려 있냐면 상당히 과격한 공화주의와 또한 동시에 굉장히 깊은 신앙심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보수주의, 기독교 복음주의에 바탕한 도덕적 보수주의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가 상당히 과격한 급진적인 공화주의와 아주 심오한 복음주의적 기독교에 바탕한 도덕적 보수주의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딱 가지고 버크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이건 미국 보수와 영국 보수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영국의 이제 이 같은 의원 내각제를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보다 잘 알죠. 다 집안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의원 내각제 채택하지. 실제로 의원 내각제 채택할 만해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동네에서 다 먹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을 안 하고 어떤 나라에서도 실험해 본 적이 없는 상권 분립을, 대통령제를 택했단 말이에요. 상권 분립은 대통령제라고도 부르고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말에서도 보이듯이 결국 우연과 폭력 혹은 우연과 행운에 의존하는 캐캐묵은 제도로 본 거예요. 의원 내각제를. 왜 그랬을까? 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의원 내각제에 숨어있는 치명적 약점을 알았던 거예요. 첫째, 견제와 균형이 없어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총리와 장관을 다 겸임해요. 행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국회가 행정부 기능을 겸해요. 따라서 행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없죠. 국회의원끼리 짬짬이 몽땅 해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죠. 우리 같으면 국회 독재가 절대 강화되죠. 지금 상태에서도 국회 독재라고 저 지랄 난리를 부리는데 의원 내각제 하면 그런 요소가 도입되면 행정부가 없어지면 우리 큰일 나는 거죠. 행정부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둘째, 국회의원은 선거구 선심 쓰기에 함몰되어 국가 아젠다가 실종되는 경향이 있어요. 200여 년 전 아까 말한 그 영국 보수주의 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는 브리스톨 선거구에서 출마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시면 국가 이익과 우리 선거구 이익이 충돌할 때 반드시 국가 이익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나요? 유세 중에. 이 사람 유세 중에 그렇게 말했어요. 에드먼드 버크는. 그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국회의원은 대표성을 망각하고 대리성에 길들여질 위험성이 높아요. 대표성을 representative라 그럽니다. 우리가 대의제라 그러면요, representative system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게 대의예요. 그러니까 대의제라고 쓰고 대표제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럼 대표는 뭐냐? representative는 뭐냐? 자기 임기 동안 주권 행사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무섭지. 그래서 대통령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대의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제라는 소리죠. 대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대리인, 에이전트는 뭐냐? 심부름꾼 거강꾼이야. 국회의원들 출마해갖고 저는 우리 유권자님들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들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죠. 대리인이란 말 많이 써. 이 자들 다 반헌법 사범이에요. 반헌법 양아치야. 무식한. 자기가 뽑히는 건 대표자로 뽑히는 거지 대리인으로 뽑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권을 그 임기 동안 전적으로 위임받아서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대리인을 자처하고 선거구 이익에 몰두한다고요. 이게 의원 내각제의 큰 문제예요. 견제 균형이 없다. 그다음에 국가 아젠다는 실종되고 선거구 아젠다에 함몰된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가 대표인지 대리인인지도 구별을 못한다. 이런 세 가지의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G7 국가 중에 미국을 제외하면 전부 의원 내각제거나 이원집정 부제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 나라가 없잖아. 캐나다 정도 워낙 자원이 많으니까. 캐나다도 병들어 있잖아요.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아젠다와 그 지역 아젠다를 구별을 못해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수백 년 동안 축적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는 이 말도 해요. 나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권 행사를 나한테 다 맡겼으니까 나는 그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선거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되면 나는 국가의 이익을 택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다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 20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에드먼드 버크가 했지만 버크 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표와 대리인도 구분 못하고 국가 아젠다는 뒷전이고 선거구 아젠다만 챙기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컨셉 자체가 아예 없고 이게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지. 에드먼드 버크는 예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말을 딴 사람도 했으면 제가 계속 인용했죠. 버크밖에 안 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알았던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원 내각제로 안 가고 그거 뭐 그냥 의원들이 모여서 꾸물탕꾸물탕하고 그거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이 신천지에서 강력한 공화국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권 분립 아무도 해본 적 없지만 그 몽테스큐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상권 분립 대통령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알렉산더 해밀턴이 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권 분립 공화국이라는 정치 실험에 실패한다면은 인류는 영원히 폭력과 우연에 의해 점철된 그러한 정치 제도에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된다. 그 말을 좀 더 편하게 우리 지금 상황에 맞춰서 번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이라 불리는 상권 분립 대통령제 공화국은 유럽의 정신적 자산을 모두 물려받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풍요한 신대륙으로 옮겨온 우리 이민자들에 의한 인류사적 정치 실험이다. 만약 이같이 축복받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실험조차 실패한다면 인류는 영원히 왕정이든 독재든 입헌군주 의원 내각제든 우연과 전쟁과 행운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체제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우리 미국인에게는 이 같은 인류적 차원의 정치 실험, 즉 상권분립 대통령제 자유공화국이라는 정치 실험을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200년 전에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한 말이. 이 같은 생각이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가끔 요새 언론에 나오죠. 미국 예외주의. 근데 미국 예외주의가 뭐야?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인류 최초로 상권분립 대통령제 자유공화국이라 불리는 위대한 정치 실험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실험이기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인류적 차원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미국 예외주의예요. 가끔 요새 언론에 나오거든요. 워낙 이 트럼프 진영이 이제 공화국을 내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이게 뭔가 가만히 봐야 돼요. 미국 예외주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백모의 해석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미국인들한테 혹은 미국은 탄생 때부터 상권분립 자유공화국 실험은 인류 전체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유니크한 운명을 가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미국이 상권분립 대통령제가 아니었다면 강력한 대륙국가로 성장을 못했어요. 이 지도 가만히 보세요. 이 오른쪽 동부에 있는 그 노란색
병아리색이 1783년에 미국 영토야. 그 다음에 1803년이 되면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와중에서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땅이에요. 이 전체를 그때는 루지애나라고 불렀어요. 이 약간 똥색. 그 다음에 1818년, 1819년에 위아래로 좀 사요. 플로리다도 사들이고 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루지애나 저 바다 쪽도 좀 사들이고 저 위에 캐나다랑 붙은 데도 좀 사들이고 뭐 그게 다 1818년, 19년에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나서 1840년대에 왕창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텍사스, 그 다음에 무슨 뭐 뉴멕시코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는 저 위에 그 오레곤, 위스콘신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그 저기 1848년에는 그 저기 뭐야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도달을 하지. 이때는 이제 영국에서 기차가 다닐 때니까 이때부터 대륙횡단 철도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륙적 차원의 철도가. 그래서 이 미국이 상권 분립이 아니었다면 이런 강력한 그 어떤 자유공화국이 아니었으면 이런 대륙 국가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 언제까지 이제 그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냐?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1898년에는 하와이 주민들이 스스로 그 하와이 공화국을 포기하고 미국의 일부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건 몇 년 전에 결정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안 받으려고 그랬어. 너무 태평양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다시 뒤집어 엎고 여차저차해서 받아들이게 이제 1898년이에요. 그 처음 받아들일 때 주가 아니에요. 테리토리야. 변경. 하와이가 주가 된 건 우남 이승만이 하와이 살을 때도 하와이 주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남은 맨날 그 캘리포니아 와서 일 보고 돌아가잖아. 나중에요. 하와이는. 주가 된 건. 변경주였었어요. 그걸 테리토리라 그러거든요. 변경. 예. 그렇죠. 미국의 상권 분립이 아니었으면 흑인 노예 해방 이룩하지 못하죠. 북부가 남부를 침공한 거잖아. 야, 인마 연방이 뭐 장난이야? 뭐 노예제를 저기 그 남부 보고 노예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서부에 새로 개척되는 주. 아까 1848년에 막 서부로 그 캘리포니아까지 막 확대되잖아. 48년까지는. 거기를 노예제로 하잖아. 노예제인지 민주당 주장은 노예제인지 아닌지를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자라 그런 거예요. 주민주권을 주장했어. 그 파플라 서브레인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 그 연방의 정신이 노예제 확대하게 돼 있냐? 그거 아니야. 그러고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거라. 그리고 이제 그쪽을 자유주로 만들었거든. 링컨 쪽에서요. 대통령 당선되면서. 거기서 노예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부가 이랬다간 쭈그러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우리 따로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아니 저쪽 서부의 변경 지역에서 노예제 안 두자고 하는 건데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니들이 연방에서 뛰어나가? 연방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는 무슨 뭐 주막집이냐 임마? 니들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북군이 남군을 침공한 거잖아. 이게 대통령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1865년 그러니까 64년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65년 초에 그 링컨이 연설에서 흑인 남성한테 투표권 줘야 된다. 자유인인데 세금 내는데 그거 말했다가 이제 백인 중에 격분한 사람들이 있어서 링컨이 암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65년에 암살당하고 나서 5년이 지난 1870년 수정헌법 15조가 제정이 돼서 흑인 남성한테 투표권이 주어져요. 이게 백인 여성에 비해서 50년 앞선 겁니다. 흑인 남성의 투표권이. 이게 다 상권분립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 미국의 상권분립 대통령제가 아니었다면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냉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리더십 발휘 못합니다. 미국의 상권분립 대통령제가 아니었다면 미중 대립 신냉전을 감행해서 중국을 억제 순치하는 대장정에 나서지 못합니다. 상권분립 대통령제야말로 자유공화국 헌법 끝판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유공화국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한 국가위기, 다이내믹한 국가 아젠다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제도예요. 또한 중국과 같은 괴물국가 리바이어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헌법입니다. 그 리바이어단이 뭐야? 성경에 나오는 해양 괴물인데 교만한 자를 벌주기 위해 한없이 냉혹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건 욥기에 나옵니다.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 17세기 영국 정치사상가 홉스. 요즘으로 치자면 중국 공산당과 같은 그 냉혹한 절대 주권자 더 서브린이 다스리는 괴물 국가를 리바이어든이라고 불렀습니다. 홉스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바이어든은 뭐냐면 절대 주권자. 뭐 북한 같으면 김일성과 그 집안, 그 다음에 중국 같으면 중국 공산당, 이 절대 주권. 예, 그 전에는 절대 군주. 이게 주권자예요. 주권자가 아주 강력한 괴물 국가를 만드는 것. 이거를 리바이어든이라고 불렀어요. 예. 중국 공산당과 중국 생각하시면 돼, 이제. 그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했고 주중 미 대사관 무관 출신이며 B2 스텔스 폭격기를 조종했던 로버트 스팔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 대한 최강 무기는 미국이라 불리는 상권분립 자유공화국의 헌법이다.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B2 폭격기, F-35 전투기, 이번에 새로 개발한다는 F-47 전투기, 항공모함,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하드가 아니다라는 거야. 헌법이 바로 중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고 중국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미국 헌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미국만 예외적 국가냐? 저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 국가 2개 있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한국.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서 중국에 대항해서 자신의 주권과 정체성을 발전시켜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우뚝 서면 우리가 중국에 아무 적의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중국의 치명타를 입어요. 태평양으로 못 나와. 우리가 제일도련에서 딱 자유공화국으로 버텨버리기 때문에. 한국이 약체화되면 우린 조만간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고 대만과 일본이 거기 흐물흐물한 데서 지발로 중국 품으로 튀어들어와서 안겨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중 대립은 미국만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저항, 중국과의 대립은 한국을 위한 한국인의 비즈니스, 한국인에 의한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미중 대립의 또 다른 이름이 한중 대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G7급 서방 선진국에서 의원 내각제 혹은 그 변형인 이원집정부 해가지고 멀쩡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모두 맛같죠. 재정 개판이고. 오직 캐나다 하나만 워낙 자원이 많아서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의원 내각제 절대로 좋은 제도 아니고요. 프랑스 같은 그거의 변형인 이원집정부제 좋은 제도 아닙니다. 프랑스도 지금 경제 그 내실이 독일보다 더 빨리 부실화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엄청난 프랑스가 세계에서 거의 2번째, 3번째가는 농업 대국이잖아요. 세계에서 첫 번째가는 관광자원 대국이잖아요. 그 프랑스의 지적 기반, 정신적 기반, 이건 뭐 어마무시하죠. 옛날에 영국이랑 그 맞짱을 떴던 나라니까. 그런데 마탱이가 가고 있다고. 앞서 밝힌 대로 의원 내각제 혹은 그 변형인 이원집정부제 포함해서 의원 내각제는 원시적 제도예요. 첫째, 견제와 균형이 없고, 둘째, 국가 아젠다는 뒷전인 채 선거구 아젠다에만 함몰되며, 셋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대표자가 아니라 거강꾼, 대리인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이게 표를 일단 얻어야 되니까. 그런 심각한 약점이 여기에 내장돼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혹은 그 변형인 이원집정부제가 아무리 거덜난 제도라도 만약 대한민국이 좀 편안한 공간, 뭐 서유럽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채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대통령, 그러니까 상권 분립하는 나라들은 미국 영향을 받은 그 중남미 빼고 나면 유럽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시아에는 대만은 이원집정부제예요. 아시아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이에요. 만약에 필리핀이 상권 분립 대통령제를 안 했다면 저기 그 전부 그 지방 토호들 거기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부가 갈라져 가지고 섬들마다 다 제각기 놓을 거야.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죠. 거의 인구 3억쯤 육박하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사는 그런 나라인데 상권 분립 대통령제 안 했으면 저기 골로 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편안한 공간이 아니잖아. 우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지정학적 핫스팟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한국에는 중국에 대한 대륙에 대한 군사 지정학 게임의 달인이에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운명이. 우리가 이제 그 삼국 통일을 했던 시기는 뭐냐면 결국 따지고 보면 돌궐, 투르크와
선비는 몽골의 일족입니다. 선비족 사이에 생사투갑 이전에 군사지정학적 균열을 타고 우리가 그 신라가 주도해서 삼국통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가 원나라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30년을 항쟁을 하거든. 30년 항쟁해서 이제 원나라 쪽에서 이제 그때는 원이 아니죠. 몽골 쪽에서 이제 막 뒤집힌 거예요. 이제 머리가. 그런데 몽골 내부에 승계 경쟁이 붙었을 때 고려 그 왕이 남송과 싸우고 있는 그 쿠빌라이를 만나러 가죠. 그 쿠빌라이가 이제 말하자면 체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몸값이. 저 속썩이던 고려까지도 나한테 감화가 돼서 나랑 손잡으려고 항복하러 왔다.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30년 신나게 저항한 다음에 정말 처절하게 저항한 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항복의 자산으로 썼어요. 그래서 원으로부터 민족을 유지하는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고려가. 또 조선은 명나라 원나라 교체기 명원 교체기에 이 원이 밀리면서 고려 보고 야 도와줘 너희 형제같이 지냈잖아. 정말 형제국으로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 총알바지 쓸라 그랬다고 원이 밀리면서 그 운명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위화도 회군이고 그게 조선 건국이잖아. 그래서 이 명이 이 그 한족의 농민 반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따지면 모택동 같은 그런 그 열기가 있었어요. 모택동 혁명 같은. 이때 조선 건국 안 되고 원편 들었다가는 우리 콩가루 났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무지막지한 폭력성. 아니 한 번씩 숙청하면 그 개국공신들 숙청하면 한 번에 2만 명, 3만 명씩 잡아주긴 애들 아니야. 이 명의 무지막지한 폭력성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했다고요.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주 그 군사지정학적 게임의 달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이 우리가 딱 멈춰. 왜 멈추냐? 우리가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하려면 그게 항상 기본이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황하와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몽통부하고 그 유라시아 초원의 그 스테페벨트의 그 유목하고 농경과 유목 사이의 그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그 아주 슬기롭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은 만몽한 통합이잖아. 만주 몽골 중화몸통부를 일통을 해버렸잖아. 청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의 농경 유목 투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무슨 군사지정학 게임을 하면서 몸값을 보장받을 그런 찬스가 없어져. 그래서 청한테 정복당하지. 그러니까 정체성은 지켜야겠지. 근데 군사지정학적 게임은 못하게 됐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미친 척 하는 거지. 또라이 극단적 성리학을 축혀들죠. 송시열. 그 뭐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발악이잖아. 고집이잖아. 그러니까 군사지정학을 활용한 정책적 게임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또라이가 되어서라도 나의 나다움을 지키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 송시열 그 또라이 그 조선 후기에 또라이 성리학에 대해서 제가 욕을 하다가도 어떨 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예. 그 좀 발악적인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나의 나다움에 대한 나의 나다움을 어떤 명분을 걸고 어떻게 지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아주 선택이에요. 일종의.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땅은 이제 이렇게 살펴왔지만 이토록 살벌한 그 정체성 게임의 땅이고 살벌한 군사지정학 하스팟이죠. 또 우리 민족은 이토록 절절한 정체성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중국과의 그런 상황, 미국과의 상황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자유공화국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상권분립 대통령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를 택해서 강력한 자유공화국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의 밥이 되고 말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복귀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쟤들 뭐 별놈의 소리 다 하니까 다 튀어나가야 돼요. 그러나 복귀가 끝이 아닙니다. 복귀하시는 그 순간부터 국회 독재를 박살내는 정치내전 시즌2가 시작됩니다. 상권분립을 파괴하려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혹은 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박살내야 됩니다. 우선 국힘 내부의 배신자부터
작살내야 됩니다. 상권분립 대통령직 선제를 더욱 강화한 제7공화국 헌법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정치내전 시즌2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